자, 본격 시험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느낌. 이거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거 할 때쯤 되면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구나 생각이 들어요. 해년마다 느끼는 건데. 단원별 문제풀이입니다. 총 160문항 정도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60문항 정도. 제가 욕심부려서 한 200문제, 250문제를 만들 수도 있는데 푸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도 부담스럽고 여러분도 부담스러워서 에버리지 한 40에서 45문제 정도 풀면은 앞에 문제는 좀 더 쉬우니까 좀 더 많이 나갈 거고 뒤로 가면 갈수록 문제가 난이도가 있으니까 설명에 더 보충성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에 문제를 좀 더 풀 생각을 해요. 뒤에 조금 남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설명을 좀 더 나갈 거고 또 풀다 보면 또 부족할 수도 있지 문제가. 그럼 더 만들면 되지 선생님은. 만드는 거 하는 일이 맨날 그거밖에 안 하는데. 그래서 문제 많고 적으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풀면서 경과를 봐가면서 하겠다는 말을 전제로 깔겠습니다. 자, 단원별 문풀이에요. 첫 번째 나올 게 선사시대부터 갈 거예요. 그죠?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같이 볼게요. 1번 피워보세요. 문제 1번. 첫 번째, 선사시대 역사학습의 목적이 있는데요. 한 문항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다. 그건 나도 모른다. 그럼 우리는 뭐야?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가정하에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안 나올 것 같아. 여러분이 출제자가 아니고 선생님 출제자가 아닌 거거든요.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편제상으로 쭉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갑시다. 첫 번째, 역사학습의 목적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고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 등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거죠. 역사가와 역사적 사실은 상호 불가물의 관계이다. 사실을 갖추지 못한 역사가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반면에 역사가 없다면 사실은 생명이 없는 무의미한 존재일 뿐이다. 역사란 무엇인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나의 궁극적인 답변은 다음과 같다. 역사는 역사가와 사실이 끊임없이 겪는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이는 현재 과거의 끊임은 대하다. 끝에까지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요. 항상 얘기하는데 사료가 나오면 내가 아는 단어가 뭘까? 키워드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전체를 읽지 않아도 돼요. 선생님이 일단 읽어는 드렸는데 여러 문제풀이를 실전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읽지 않아도 돼요. 내가 아는 단어만 찾고 문제를 유추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초 만에 단 10초 안에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키워드가 뭐라고 했죠? 밑줄 그려놨잖아요.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은 되어야다 그랬습니다. E.H. 카의 주장입니다. 그죠? 네. 영국의 예교관 생활을 했고요. 그죠? 러시아에 대한 전문가이기도 해요. E.H. 카는요. 네, 러시아에 대한 되게 전문가이기도 해요. 그리고 예교관 생활이 끝나고 영국 모국에 와가지고 다시 대학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네, 그래서 역사를 보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사실로서의 역사. 두 번째, 기록의 역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온다 얘기합니다. 지금 봐봐요. 현재와 과거의 끊임은 되어있다. 이거 무슨 역사인가요? 기록의 역사인가요? 사실의 역사인가 물어본다고. 이건 기록의 역사예요. E.H. 카가 주장하는 내용들은 기록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학자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콜링우드, 크로체, 그다음 우리나라의 신채호 같은 사람들은 대표적인
기록으로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로서의 역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그 대표적인 게 독일의 유명한 학자가 주장하죠. 랑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랑케 같은 주장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랑케 사관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랑케 사관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사실로 역사란 뭐죠? 우리 바닷가에 가면 상당히 많은 모래알들이 있죠. 그죠? 모래알들 있죠. 바닷가에 수없이 많은 모래알들이 있잖아요. 그걸 역사가가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야. 있는 사실을 갖다가 그대로 기록하라는 뜻이에요.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록으로 역사가 갑니다. 이에츠카 같은 사람들 가장 대표 인물 콜링우드, 크로체, 신치어 같은 인물들이라고요. 여기는 뭐죠? 역사적 사실, 역사적 편린이라고도 불러요. 수없이 많은 조각을 얘기하는데 이걸 다 기록하게 되면 책의 두께가 너무 방대해진다는 거예요. 즉 다르게 표현하면 역사가 봤을 때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 평가에서 가치 있다고 판단한 것만 기록하자. 이걸 기록으로 역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개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법이 이렇게 있어요.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학자 가지고 말장난 치는 경우가 있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학자로 말장난 치는 걸 일단 잡을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해보자고요. 자, 봐볼까요? 이렇게 합쳐볼까요? 사실과 랑케를 합쳐볼까요? 사실이랑케가 되겠지. 사투리잖아. 사실이랑케. 이거 하나 좀 어떻게 해결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기록으로 다 넣어주면 되는 거야. 기록에서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학자 가지고 장난치는 거 딱 하나만 잡으면 되는 거야. 사실로 역사, 사실이랑케, 기록 역사. 되게 많네. 이에츠카부터 시작해서 신치어까지 되게 많네.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풀어보자고. 1번. 사실로서 역사를 강조하는 실증주의 역사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로 역사는 누구죠? 여기죠? 사실로 역사, 랑케 사관입니다. 사실로 역사,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당신 평가하지 말라. 객관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죠. 옳지 않은 거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1번이 답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역사는 사실과 기록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죠? 하나,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맞는 거죠. 세 번째 질문. 이에츠카가 쓴 역사는 무엇인가에 나름 문구이다. 네. 역사란 현재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네, 맞습니다. 네 번째 질문. 역사가의 주관적인 해석 과정은 객관적인 과거 사실만큼은 역사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게 합니다. 답은 1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답을 맞히는 것보다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만이 됩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서양 애들이 역사를 보는 관점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 왜 우리 역사를 하는데 왜 애들 얘기들 나옵니까? 그냥 우리 역사를 공부하는데 어떤 판단의 기준을 외국 애들은 이렇게 잡았어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정확하게 장담할 수는 없다. 네, 내가 출제자가 아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출제자 아니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한다. 유사한 문제 하나 더 풉니다. 유사한 문제 하나 더 풀어봅니다. 역사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 갑니다. 기록으로서의 역사가의 주관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실의 역사입니다. 사실의 역사입니다. 옳지 않은 점은 정답이 돼야 되겠습니다. 정답이 돼야 되겠습니다. 역사를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지역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3번. 사료와 역사적 진실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료 비판이 필요합니다. 사실로 역사란 과거에 존재하는 것, 모든 사실을 사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건 수업 시간에 예문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죠? 예문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 하나만 한번 들어볼까? 우리 안중근 의사 다 알지? 오늘도 얘기했다. 그죠? 이토 히로부미를 1909년에 즉위한 이유 설명했다. 자, 봐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들어볼 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드는 예문이 사실로 역사인지 기록으로 역사인지 한번 보자는 거야. 이거 연도 외워야 된다.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온다. 연도 선후관계 물어볼 때. 자, 1909년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 암살하였다. 이게
사실로 역사입니까? 기록의 역사입니까? 물어본단 말이야. 뭐 같아요? 기록? 사실은 없어요, 여기? 팩트 아닌가, 이거?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미를 저격한 거? 팩트 같은데? 사실 같은데? 네, 기록의 역사가 답이 맞습니다. 여러분 대답한 대로 기록의 역사입니다. 볼게요. 팩트는 팩트인데 역사가 그 평가했지. 평가 지문이 어디 있어? 그렇지. 예. 이건 우리가 보는 관점이지. 일본의 역사가들이 보는 관점은 의사일까 테러리스트일까? 그렇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어찌됐든 간에 일본 애들이 봤을 때 테러리스트도 주관적 관점이야. 우리 역사가들이 봤을 때도 되게 주관적인 관점이야. 이해 가셨죠? 그래서 기록의 역사는 되게 주관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요? 되게 객관성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걸 갖다가 적어놓은 문구가 있어요. 그게 의사였던 거예요. 이게 기록의 역사예요. 되게 주관적이야. 역사가 주관이 반영됐다. 그러니까 항상 잡으시면 돼. 이런 예문을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 기출문제 중에 예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책 상권의 1페이지 법이죠. 이 부분 법이 제가 예문을 쭉 적어놓은 거 있어요. 기출 예문 쭉 적어놓은 거 있어요. 쭉 보셔야 돼요. 아, 이렇게 나오면 객관이고 주관이고 사실이고 기록이겠구나. 잘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틀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기초적인 거니까. 자, 페이지 넘겨서 3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선사시대에 대한 얘기부터 이제 합니다. 선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구석기대는 무리 중에서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으나 권력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구석기와 신석기까지는 아직까지는 평등사예요. 그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석기와 지금 설명하는 것은 구석기인데 평등사회다고요. 신석기도 마찬가지로 계급 등장하지 않아요. 청동기부터 어떻게 돼요? 계급이 등장하죠. 계급이 등장한 이유는 뭔가요? 네? 청동기에 계급이 등장한다고. 계급이 등장한 이유가 뭐야? 배경이 뭐야? 그렇지. 잉여생산물이에요. 잉여생산물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계급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야. 즉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계급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청동기 시대부터 계급 사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잉여 농산물 또는 잉여 생산물이 등장하기 때문에 계급 사회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신석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이지만 이보다 앞선 시기의 토기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그 신석기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빗살무늬 토기 이렇게 오시면 안 돼. 봐봐. 빗살무늬 토기도 있지만 이보다 앞선 시기 토기도 있습니다. 이게 몇 번이야? 3번 문제. 신석기를 갖다가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기의 대표적인 토기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장 빠른 이름 민무늬 토기라고요. 좀 지우자. 중기가 여러분 아시는 빗살무늬 토기예요. 물결무늬 토기, 번개무늬 토기 등이 후기로 가는 거야. 구분하시면 됩니다. 되게 고대사를 전공하셨던 분들이 오게 되면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른미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 물결무늬 토기, 번개무늬 토기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요거 잘 구분하셔야 돼. 그냥 민무늬 토기가 되면 이건 청동기가 되는 거예요. 되게 함정 많이 파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른 민무늬는 신석기, 그냥 민무늬면 청동기. 함정 되게 많이 파는 거니까 유념해서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문제풀이 과정이니까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잘 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 신석기의 대표, 3번. 신석기의 부족은 혈연을 바탕으로 한 시족을 기본 구성 단위로 하였습니다. 혈연을 바탕으로 한 시족을 한 기본 단위로 하였습니다.
시족사의 가장 대표적인 신석기죠. 시족이라는 대칭이 뭔가요? 성과 피가 같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김씨, 이씨, 박씨, 최씨, 같은 성씨, 같은 피를 나누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이걸 시족사회라고 해요. 이거 대표적인 신석기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청정기는 뭐죠? 필요에 따라서 부족과 부족의 힘을 합치는 거예요. 이걸 청정기 부족사회로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몇 부족 연맹체입니까? 이거 막 물어보잖아요. 여기는 김씨, 박씨 한 마을에서 살아요. 부족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시족과 부족 구분하시면 됩니다. 통상 기본적으로 시족사회는 신석기를 보통 얘기하고 부족 국가사회는 보통 청정기를 얘기합니다. 같은 성씨, 같은 피를 나누는 사람들 시족사회. 근데 시족사회 같은 성씨끼리 결혼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되죠? 근친혼이 발생되면 태어난 아이들이 문제가 발생되죠. 질병을 타고나죠. 그래서 신석기에 항상 나타나는 게 뭐죠? 같은 족과 결혼한 게 아니라 같은 민족, 같은 시족과 결혼하면 안 되니까 타 시족과 결혼하는 조개운 풍습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신석기 시대에. 이 풍습을 가져다 쓴 사람이 누굽니까? 부족 국가 중에서 동해라는 나라가 대표적인 게 동해는 조개운 풍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봐봐. 신석기들마저도 같은 형제간끼리, 사촌끼리, 친동생끼리, 오촌끼리 결혼하면 안 되는 사실을 알고 있다잖아요. 통계를 뽑아봤더니 근친혼을 했을 때 아이들이 장애아가 태어날 확률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조개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신라, 고려, 조선은 빼겠다. 신라, 고려는 전부 다 뭐야? 상당수가 근친혼이에요. 그럼 그 아이들이 질병을 타고났을 때 생명이 되게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고려도 일부 근친혼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펼치긴 했지만 그게 지켜지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만 결혼해서 어떤 그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던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갑니다. 구석기의 대표적인 사냥도구는 글개, 밀개입니다. 이건 되게 클래식한 문제예요. 우리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문제가 이겁니다.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글개, 밀개는 조리용 도구예요. 조리용 도구예요. 글개, 밀개는 조리용 도구. 사냥도구는 뭐죠? 주먹, 도끼, 집게입니다. 사냥도구는 주먹, 도끼와 집게를 얘기합니다. 틀렸습니다. 구분하시면 돼요. 사냥도구하고 글개, 밀개, 조리용 도구하고 이런 건 틀리지 맙시다. 다 맞으라고 주는 분야니까 절대로. 근데 안 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수험생들이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되게 낙서가 많이 되어 있어요. 기록도 많이 하고 열심히 되게 했던 기록이 있어요. 고려 초까지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고려 중기부터 약간 그 메모한 양이 줄어들고 조선시대 들어가잖아요. 특히 붕당 들어가잖아요. 깨끗해요. 그 뒤로 깨끗해요. 그 뒤로 깨끗해요. 그리고 그 이상 책을 보지 않고 책꽂이에 꽂아놓고 학원에 오긴 오는데 출근 도장만 주고 어느 날 보면 안 보여요. PC방에 가 있어요. 부모님이 주신 그 돈은 학원비는 다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죽게 살기를 한번 부딪혀 보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부딪혀서 도전해야지 그렇게 용기 없는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경우를 수없이 많이 봤어요. 노량진에서 보면 한 강의실에 200명 들어오잖아요. 50에서 60명 정도는 안 보여요. 일주일 지나면요. 주변 PC방에 가 있어요. PC방에 가 있어요. PC방에다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그러지 마시고 부딪혀 보세요. 젊잖아요. 부딪혀요. 선생님도 여러분 나이 때 10년 동안 했어. 부딪혔어. 깨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면 또 일어나고 해서 도전하세요. 젊으니까 가능하잖아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2학기 시작한 거니까 우리 끝을 보자고. 끝이라는 게 합격이라는 길로 가자는 겁니다. 문제 4번 갈까요? 문제 4번 가겠습니다. 다음 유물이 최초로 사용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락바퀴. 가락바퀴 다른 말로 얘기할 수 있어요? 방추차. 가락바퀴, 방추차. 그 다음에 뭐죠? 뼈바늘. 한자로 골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골침. 그 다음에 뭐 있어?
돌보습. 돌보습은 농기구에 이렇게 땅을 파는 쟁기로 이렇게 하는 것들. 땅을 파는 도구라고 보죠. 농기구라고 봐야 되겠죠. 요식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뭐야, 그러면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지? 농사가 짓는데, 즉, 도구를 갖다가, 즉, 농기구 얘기하는 거잖아요. 농기구를, 돌을 사용한다는 얘기잖아요. 농기구를 돌을 사용하는 게 뭔지 물어본다는 거예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한번 봐보자. 농기구를 이 시대는 도대체 뭘 사용했습니까? 물어본다고. 이거 하나만 잡으면 문제 쉽게 풀리는 거야. 자, 구석시기에 농기구 뭘 사용되어 있을까? 대답해 보시죠. 구석기에 농사 지었어, 안 지었어? 수렵 채집이잖아. 이거 없지. 이거 X 하면 되는 거예요. 신석기 후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농경이 시작되지. 조피 수수가. 꼭 기억하셔야 돼. 되게 어려운 시험 문제가 어떻게? 신석기 후기가 되면 조피 수수가 시작된다고. 말장난 친다고. 신석기 전기부터 조피 수수가, 이건 틀린 거라고. 되게 디테일한 문제까지 물어봐요, 출제자들이. 네. 신석기 후기가 되면 조피 수수가 시작됩니다. 그럼 농기구가 뭡니까? 물어본다고. 농기구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야. 뭐예요? 적을까요? 목기하고 석기인 거예요. 나무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돌을 농기구처럼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목기, 석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자어로. 좋잖아요. 나무 잘라가지고 합니다. 돌 잘라가지고 하면 되게 어렵잖아. 그냥 목기, 석기 하는 거예요. 청동기도 농사를 지었잖아요. 청동기가 되면 뭐가 시작되는 거죠, 이제? 벼농사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벼농사가 시작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자랄 때까지 어떻게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청동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정착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배가 잘 자라는 모습을 지켜봐야 돼. 뭐, 구석기 좀 수렵, 어로, 채취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지켜봐야지. 물은 잘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잡초는 들어가는지. 잡초 다 뽑아내야잖아요. 왜? 얘네들이 영양분을 뽑아 먹으니까. 그죠? 이때도 농기구가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 여기도 목기와 석기다. 철기시대 봐보자. 철기시대에 농기구가 뭐가 있을까 물어본다는 얘기. 있을까 없을까? 철기시대에 청동기 농기구를 쓸까? 철제 농기구를 쓸까? 목기, 석기를 쓸까? 네, 이때 처음으로 철제 농기구가 등장하는 거예요. 물어보죠. 철제 농기구가 등장하면 우리가 생산량이 증가될까 감소할까 물어본다고. 당연히 증가하겠지. 이걸 기본 권력으로 잡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 어떤 말장난치더라도 내가 기본적으로 풀 수 있어야 된다고. 실력 없이 문제들만 외우시면 안 돼요. 그건 되게 점수 안 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흐름 잡으시라고요. 옳은 것 풀어보죠. 1번. 부족은 혈연을 바탕으로 한 시족을 기본 구성을 하였습니다. 부족을 혈연을 기본으로 한 시족을, 뭐야? 신석기라고 그랬잖아. 지금 가락바퀴 빼받으면 돌보면 어떻게? 신석기 얘기하고 있잖아. 답은 1번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시족 사회가 뭔지. 시족 사회는 같은 피를 나누는 사람들끼리 조직을 이루어 사는 사람이다. 신석기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틀린 거 볼까요? 움집 중앙에 있던 하덕은 한쪽 벽으로 옮겨주고 저장 구동도 따로 설치했습니다. 이건 청동기죠. 신석기에 하덕이 있죠. 신석기는 하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중앙에 있다고. 그런데 청동기는 어떻게 한쪽 벽면으로 이동하게 된다. 미송이 토기를 널리 사용하였다. 청동기죠. 청동기죠. 미송이 토기를 토했던 민족은 나라를 본다면 누구죠? 미송이 토기를 사용했다고 그러잖아요. 청동기라고 그랬잖아요. 봐봐. 나라로 치면 고조선이라고. 봐봐.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청동기 시작해서 철기에 꽃을 피운 나라야. 이해 갔어? 자, 미송이 토기는 결국 뭐라? 고조선을 얘기한다고. 자, 고조선이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이고 직접적인 나라를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 첫 번째가 뭐야? 미송이 토기, 비파용 동검. 오케이? 그 다음에 무덤. 이런 것들이라고. 대표적인 미송이 토기, 청동기이면서 고조선의 대표적인 문화재이기도 해요. 아셨나요? 고조선이 요동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형성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다. 비파형 동검, 미수송지 토기가 포함된다. 일부 저습제 변형사 시작됐다는데 여기 보시죠. 청동기죠?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요거 하나만 가지고 다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가죠. 청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청동으로 제작된 도끼. 청동으로 제작된 도끼. 이걸 한자로 동부라고도 불러요. 몇 번이지? 문제 5번. 좀 어려운 한자인데요. 네. 동부라고도 하면 동으로 만든 도끼라는 뜻이에요. 동부라고도 하면 도끼 부자를 쓰니까요. 청동으로 제작된 도끼 등의 구원구가 출토되었지만 농기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농기구는 언제 등장하나요? 철제 농기구 여기 등장한다고. 그럼 뭐야? 먹기석기를 우리가 썼을 것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움집의 구조는 장방에서 둥근 모양으로 반대로 갔습니다. 둥근 모양에서 정사각형 모양에서 직사각형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왜일까요? 돈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 생각하면 돼. 네. 집 규모가 엄마 아빠가 돈을 잘 벌면 어떻게 집 규모가 커지죠? 15평, 23평, 30평, 뭐 45평 뭐 이런 식으로 커지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파형 동검은 만주지방에서만 발견된다. 아니요. 비파형 동검은 요령지방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요령지방, 오늘날의 간도지방, 한반도에서 전체로 다 발견된 게 비파형 동검입니다. 비파형 동검이 청동기를 대표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웅기 서포왕. 웅기는 우리 지금 남쪽이 아니고 함경북도 지역의 웅기입니다. 웅기 서포왕 유적에서 발견된 호신부. 그 애장품입니다. 호신부는 나의 몸을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호, 지키로 자, 내 몸신자, 부. 여러분 그 가방에 혹시 뭐 인형 달고 다니는 데 있나 지금? 우리 고등학교 여고생들, 여중생들 보면 뭐가 있어? 손짓하는 게 있는가 본데 가방 줄 뒤에다 묶고 다니는 애들 있지, 막 인형 달고 다니는 애들, 막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애들이 있거든. 그게 일명 호신부야. 호신부라. 이게 나를 지켜줄 거 생각한다는 거, 지켜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얘들이 나를 내 몸을 지켜줄 것이다. 자, 웅기서 포항 유적에서 발견된 호신부를 통해 당시 주술 신앙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신석기 거예요. 청동기가 아니라 신석기 거예요.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자주 얘기합니다. 계속 문제 많이 푸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푸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풀 때 도망가지 말고 풀라는 이유. 모의고사 버리지 말고 계속 보라는 얘기. 오케이? 많이 푸는 방법밖에 없다. 책 이론을 한 바퀴 도우신 분들은 문제를 많이 푸는 방법이 가장 상책이다. 오케이?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다시 접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이론만 주구장창하게 되면 실력이 늘지 않을 것이다. 그 실력은 문제를 풀었을 때 내 점수와 연관될 것이다. 명심하셔요. 네, 문제를 많이 풀라는 얘기. 국가직, 지방직 때까지 계속 풀 것. 자, 6번 갑니다.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가보겠습니다.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당군왕금이 고조선 군국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이런 거 없어요. 자, 볼게요. 몇 번 문제지? 6번 문제? 삼국사를 꼭 기억하는 게 이거 있죠. 이거 하지 말라고 돼 있다고. 삼국사기에는 신이한 거 기록하지 말라고. 귀신 나오고 이상한 얘기 적지 말라고. 역사에 귀신 나온 적이 적으면 현실성이 있어? 없잖아. 그럼 신이 한 기록은 어디에 나와? 그렇지. 이것만 잡으면 되는 거야, 항상. 그래서 이걸 정사라고 부른 거야. 국가기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춘추관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또 뭐라 불러?
개인이 만들기는 야사라고 한다. 야사에는 막 키신냐고 나오는 얘기, 막 이상한 얘기 또 되지. 지 맘대로 하는 거니까. 국가기관이 만드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기억 잘 하실 것. 삼국사에 나오면 무조건 이거 머리에 떠올래. 신이한 얘기를 기록하지 말까. 귀신 나고 이상한 얘기 기록하지 말까. 자, 근데 삼국사의 기록에는 당군왕검이 고전을 구운 것도 나오질 않는 거지. 아니, 당군왕검이, 아니, 호랑이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이런 얘기 적으면 안 되지. 현실성 없잖아요. 역사인데. 두 번째, 고조선 한반도를 중심으로 성장하여 점차 세력을 확대 요령 지방과 해갔다. 이게 이제 중심지 이동설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동에서 출발해서 한반도 오늘날 평양의 대동강변으로 이동했다. 이게 정설이에요. 반대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지문 반대로 되어 있어요. 네. 중심지 이동설. 요동에 출발해서 우리 국내로 현재 들어왔을 것이다. 그 설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3번 고조선은 기원전 2세기 말을 왕을 칭할 정도로 국가체제를 갖췄다. 2세기 말에 왕을 칭할 정도로 국가체제를 갖춘 나라는 부여예요. 부여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앞에다 부여라 적어놓습니다. 기원전입니다. AD입니다. 네, 기원전 3, 4세기가 이제 고조선이 되는 얘기입니다. 네. 고조선을 얘기하자면 기원전 3세기, 4세기를 갖다가 보고 있다. 오케이. 그리고 기원전 2세기 나라가 부여이다. 네, 고조선 말기와 그 다음에 부여 출발점이 이렇게 겹쳐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고조선이 망하고 부여가 생긴 게 아니고 같은 종족이야. 우리 한족들이야. 그러니까 고조선 말기에 부여라는 나라가 만들기 시작한다고. 이렇게. 그리고 부여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누가 만들어지는 거야? 주몽이 내려와서 고구려를 만드는 거야. 시대가 같이 겹친다고. 이거 끝, 시작, 끝, 시작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네, 말기에. 4번 이만조선은 발전된 철기 문화를 적극 수용하여 경제적 기반을 확대, 그 토대에 의해서 중앙 정치 조직을 갖춘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였다. 정답. 답은 4번입니다. 문제 7번으로 갈게요. 밀주진 그 나라를 설명으로 옳은 것. 그 나라는 대군장이 없고 한 시대 이래로 후 읍군 삼노라는 간직이 있어 하호를 다스렸다. 중략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지내는데 밤낮으로 노래하고 춤추니 이를 무천이라고 하였다. 다 맞으라고 주는 거 아시죠? 동해의 제천 행사. 이거 하나만 가지고 문제 풀 수 있죠. 동해하고 옥제의 공통점이 있죠. 이 두 개 나라의 공통점이 뭐가 있나요? 왕이 존재 않아요. 뭐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문에 이 나라는 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럼 머릿속에 일단 기본적으로 옥자님 동해 육군을 잡아. 그리고 그 다음에 지문을 보라고. 그 다음 지문이 동해인지 옥제를 정확하게 우리가 판별해 볼 수 있는 거니까. 옥조와 동해, 동해는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하늘의 제사 지는 행사가 있었다. 1번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하였는데 수렵사의 유풍으로 전 국민적인 축제였다. 이건 어디인가에 물어봤습니다. 영고라는 행사가 어딘가요? 부여입니다. 부여입니다. 영고, 한영할 영자, 북고자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고 춤추며 뭐 2박 3일 동안 놀고 먹는 것. 천군은 제사장으로 소도라는 별업에서 농경 애식과 종교의식을 주관하였다. 이건 사만에 대한 얘기. 되게 쉽습니다. 이 정도면.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책하라고 하여 노비, 소, 말로 변상하게 되었습니다. 동해입니다. 동해 책하제도,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는 제도가 있더라. 4번 처녀를 미리 신랑 집에 데려다 놓고 살다가 뒤에 며느리를 삼는 민며느리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옥조에 대한 얘기. 옥조에 대한 최근에 잘 나오죠. 네, 최근에 옥조의 풍습에 대해, 결혼 풍습에 대해 되게 잘 나온 옥조의 민며느리제.
일종의 이걸 뭐라고 그러더라? 매매혼적 성격을 띠고 있더라. 어린 10대 초반의 어린아이를 남자집에 보내서 성장하고 다시 친정으로 보냈다가 소와 말, 그 다음에 농경지를 주면 다시 보내서 시 보내는 방법, 이걸 민며느리 제도, 이걸 매매혼적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성 입장에 되게 불편하죠, 그죠? 그 시기의 여성 입장에서는. 예. 되게 잘 나오는 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옥저의 민며느리죠. 그 다음에 여기는 영혼 불명신앙이 있었다. 그 다음에 죽은 자에게 배가 고파 이런 항아리가 있다면 항아리에다가 쌀을 갖다 처마 밑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놨다. 그래서 항아리까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옥저의 옥, 민며느리의 민, 그 다음에 이런 항아리의 항, 그래서 옥, 민항 이렇게 암기하시라고요. 옥저의 민며느리와 항아리에 쌀을 담가놨다. 영혼 불변신앙. 사람은 죽지만 영혼은 살아있다. 언제든지 배가 고프면 나와서 항아리에 쌀을 먹어도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옥저, 민며느리, 항아리. 영혼 불변신앙. 옥, 민, 항. 네. 선생님 이거랑 이거는 그만해요. 그죠? 네. 쓸데없는 게 외우지 마시고요. 네. 시험 시간에 줄일 수 있는 거,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내용이니까. 8번이요. 8번. 다음 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대의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자, 사료를 보시면 발췌가 삼국지 동의전이죠. 그죠? 우리가 기록한 게 아니고 중국의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중국의 기록이 되게 객관성을 띠지 않고 되게 주관적이에요. 우리 입맛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기록이 없어요. 우리 기록이 없어요. 왜? 우리 가장 빠른 책이 12세기 삼국사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 앞의 역사들은 전부 다 중국의 문을 갖다가 발췌해서 써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큰 산과 깊은 골짜기에 많고 넓은 들은 없어 산골짜기에 의지하여 살면서도 산골의 물을 식수로 합니다. 좋은 전지가 없으므로 농사질 땅이 없으므로 부지런히 농사를 져도 식량이 충분하지 못하여 그 나라 사람들은 성질이 흉악하고 급하면 노략질 하기를 좋아했다. 노략질을 밑줄 보시면 돼요. 우리 역사를 고구려 역사거든요. 지금 고구려 역사를 되게 나쁘게 평가하고 있죠. 그럼 고구려 사이가 되게 안 좋은 애들이 고구려에게 비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노략질 하기를 좋아했다. 그 나라의 대가들은 농사를 짓지 않으므로 앉아서 먹는 자식자, 앉아서 그냥 백수를 먹고만 사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 일하지 않고 자식자들이 만여 명이나 되었으며 하오들이 먼 곳에서 양식, 고기, 소금들을 운반하여 그들에게 공급하였습니다. 고구려 나라는 고구려에 옳지 않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옥조를 정복하고 공물을 받는 공납적인 지배를 하였습니다. 맞죠? 누군가요? 어느 왕인가요? 옥조를 정복하고 공물을 받았답니다. 누구죠? 고구려 왕이 누구냐고요? 응? 태조예요. 태조. 태조라고요? 태조 얘기하니까 선생님 주몽이 아니에요. 주몽 아니에요? 태조는 고구려 왕의 6번째 해당되는 왕이에요. 그래서 그 옥조라는 나라를 복속했기 때문에 나라를 건국에 주장하고 큰 업적을 쌓았다 해서 건국자에서 쓰는 조자를 붙여주는 거야. 태조는 주몽 아닙니다. 6번째 해당되는 고구려 왕입니다. 이해가셨죠? 자, 두 번째, 장발민으로 유명한 갓나 부인은 질투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이게 삼국사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 갓나 부인과 그다음에 연시 간의 그 왕비들이 들어와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부족들 중에 하나씩 이렇게 왕비하고 정비와 후비를 들어 싸우게 된다. 서로 모함하게 되면서 싸우게 돼서 결국 갓나부의 모함을 드러났고 갓나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게 어느 왕이냐 보면 중천왕식입니다. 몇 번째 무이지? 2번? 네, 고구려 중천왕 시기에 갓나부인입니다. 그 갓나부인은 그 기록에 머리 길이가 8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척을 보통 한 27cm 내지 28cm를 얘기해요. 그러면
30cm, 30cm 잡아보자고. 8척이면 38, 24예요. 머리 길이가 2m 40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리를 끌고 다녀야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 키가 지금, 여성분들이 키가 아무리 커도 그 당시에 아무리 큰 여성들 해봐야 한 1m 60은 많이 컸을 거거든요. 근데 거의 그 시대는 60 나오는 게 힘들거든요. 1m 한 50에서 막 다 왔다 하거든요. 그럼 머리 들고, 한 애들 끌고 다니고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해도 약간 과장되긴 했어요. 팔척의 머리카락을 길었다는 얘기 약간 과장되는데, 중천왕식입니다. 이거 되게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독 문제로 나오고요, 지문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중천왕은 업적이 특별하게 우리 책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갓나부인 하면 중천왕이 꼭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물어보거나 이 왕이 고구려 왕인지 부여 왕인지 백제 왕인지를 자꾸 물어본다는 거예요. 잡으시면 돼요. 세 번째, 흉년이들은 그 책임을 왕에게 돌려 교체하고자 하든지 혹은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힘이 없는 왕이네, 부여입니다. 흉년이 들면 왕을 교체할 수 있다는 얘기는 왕권이 되게 미약하다, 부여에 대한 얘기. 답은 3번이네. 사료는 고구려인데 지금 부여 얘기가 나오니까 답은 3번이 돼야 되겠네. 대가들 또한 자체적으로 사자, 조의, 선인을 거느렸습니다. 대가들은 사자, 조의, 선인을 거느렸습니다. 그죠? 사자는 수치를 하는 사람,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을 사자로 불러. 조의는 뭐라고요? 그 무사 계급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조이란 말은 검정색 옷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구려의 관직 중에 5관등에 조의 두대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사자, 조의, 선인에서 조의가 파생돼서 조의 두대영의 5관등 중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나요? 요거 기억하세요? 조의 두대영? 처음 들어보나요? 다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총 17관등으로 나누는데 5관등이 조의 두대영이라고요. 그죠? 문제 9번. 다음 복에 제시한 풍속을 가진 국가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형벌은 엄격하고 각박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정몰하여. 정몰이라는 말은 중재인의 가산을 다 빼앗아간다는 뜻이에요. 중재인의 가산, 지배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몰수한다는 얘기입니다. 노비로 삼았습니다. 도둑질하면 12배의 배상을 하게 되었다. 벌써 키워드가 나와버렸죠? 네. 문제 9번. 절도죄에 대한 얘기를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제 시비법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딘가요? 일제 시비법. 일제 기법은 어디죠? 그 다음에 노비를 만드는 건 어딘가요? 물건 훔치다 걸리면 노비를 만들었어요. 어딘가요? 고조선이죠. 오케이. 마찬가지 고구려도 일제 시비법을 쓰고 있죠. 부여가 유사한 제도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일단 좁혀졌죠. 그 하나 가지고. 자, 이어서 가죠. 남녀간에 음란한 짓을 하거나 부인이 투기하면 모두 죽였다. 투기하는 것을 더욱 미워하며 죽이고 나서 그 시체를 나라의 남산에 버려서 썩게 하였다. 친정집에서 그 부인이 시체를 가지러 가려면 소와 말을 바쳤습니다. 투기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부에 대한 얘기죠. 투기하면 그 부인을 죽여서 남산에 버렸다. 남쪽에 있는 산에다 버렸다는 뜻이잖아요. 네. 일부 다처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첫 번째 부인 하나 가지고 데리고 가니까 세컨, 서드 계속 부인을 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앞에 결혼했던 여성 입장에서 어떻게? 질투할 수밖에 없지. 나는 뭐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질투하게 되면 어떻게? 죽여서 남산에 버리거든. 그 친정 식구들이 시신이라 수습하려면 우마를 바쳐야 됐다. 되게 불합리하죠. 지금 21세기 여성으로 본다면 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죠? 네. 그 시대 얘기니까 뭐.
문제 풀죠. 1번 사람을 주고 순장을 하는데 말할 때는 10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예. 이 순장 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록에 보면 순장 제도가 부여도 있고 고도 있고 백제도 있고 가야에도 있고 신라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 걸 보기 때문에 1번 질문으로 답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순장 하나만 가지고는. 오케이?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시기에 있었던 나라들은 전부 다 순장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순장제가. 그러니까 순장제라는 건 아시죠? 무슨 말인지? 지도자가 죽었을 때 그걸 모셨던 하인들 싹 다 같이 죽여서 같이 묻는 방식이에요. 즉, 저 세상 가가지고 너는 그분을 모셔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지긋지긋하지. 살아서도 모시는 거 지긋지긋, 죽어서까지 모신다면 되게 지긋지긋하지.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죽음의 대상자들이 되게 어린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최근에 발견되고 온 신라의 왕릉급 무덤에서 10세 정도 해당되는 어린아이들, 여성들이 묻은 뼈가 막 다 대량 발견됐어요. 되게 공포스럽지 않을까요? 10살, 12살 되는 애들이 목을 쳐서 죽여서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고 잔혹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언제 없어집니까, 이게? 순장제도 언제 없어집니까? 누가 없앱니까? 신라? 무슨 왕 때 없어집니까? 지성왕 때 없어지잖아요. 왜 없어집니까? 불교의 영향이죠. 그렇잖아요.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죠. 살아있는 물건을 죽이면 안 된다고 불교 교리가 등장하잖아요. 물론 불교가 공인되지 않았지만 이미 불교의 냄새가 벌써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공인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주변에는 벌써 불교에 대한 얘기들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 송화강 유역의 평야지들 중심으로 성장하여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다. 네, 부의 출발점은 송화강이죠. 송화강입니다. 중국말로 승허. 우리말로 번역하면 송화강은 은하수입니다. 은하수강이라는 뜻입니다. 이 주몽이 부여를 탈출할 때 쫓겨오잖아요. 네. 부여의 병사들 쫓겨와서 마주한 게 뭐야? 송화강이 딱 앞에 다가섰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다 죽은 거잖아. 오갈 데가 없잖아. 그런데 그때 잔아이들이 등장해요. 아저씨들 타세요. 해서 태워서 건너갔던 그 송화강이에요. 그 전설이에요. 송화강 나오고 잔아들이 나타나서 태워서 건넸던 강이 송화강이에요. 이거 나오면 주몽 얘기 기억 잘 하셔야 돼요. 네, 고구려 공부에서 주몽 얘기입니다. 제천 행사 기간 동안에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토의하고 죄인을 재판하여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부여입니다. 서옥제라고 하는 대릴 사이즈 풍속이 있었습니다. 고구려입니다. 서옥제, 남편 서자, 집옥자. 남편이 사는 집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살게끔 만들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성장시켜서 성이 될 때쯤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었다. 답은 4번. 10번 문제. 나라별 생활과 풍속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1번. 고조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게 하였다. 동해.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해 노비와 소, 말로 번성하게 했다. 책하제도죠. 부여. 길흉을 점치기 위해 소를 죽였고 매년 10월에 제창사를 하였다. 부여는 제천 행사를 10월이 아니라 12월에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은력이라 합니다. 은력의 영향을 받아서 1년을 12개월로 보고 있다. 어디가? 부여란 나라만이 유일하게 1년을 12달로 보고 있다. 10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틀리겠죠? 10월의 대표적인 제천 행사 뭐였죠? 동해의 무천이 있겠죠. 동해의 무천. 삼안에 뭐가 있을까요? 계절제 두 개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고구려. 신부 집뒤에 집을 짓고 살다가 자식을 낳아 장성하면 아내를 데리고 신랑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옥제라고 얘기하죠. 서옥제. 부여가 고구려가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고대 정치로 바로 갈 겁니다. 앞부분을 지도를 좀 빨리 뽑을 거예요. 왜? 뒤로 가면 갈수록 설명할 게 되게 많아집니다. 고대 정치 갑니다. 자, 보기 왕의 업적과 시기 수준으로 나열한 것 골라봅니다. 기억번. 근초광 때는 산둥지방과 일본 규슈지방까지 진출한 등 활발한 대의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백제인 건 다 아시겠죠? 그리고 백제 최고 전성기는 4세기인 것도 아시겠죠? 4세기 중반에
근초광이 되겠죠. 지금 문제 11번이죠. 두 번째 질문. 법웅왕은 병부를 설치했다. 일단 기본적으로 법웅왕은 6세기 초 인물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진흥왕은 6세기 중엽 이후로 보시면 되겠죠. 율령을 반포했다. 법왕치 5세기 초 517년, 520년 뭐 이렇게 됩니다. 시기로 본다면 517, 520년. 디귿번. 장수왕은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으며 평양천도가 연도로 보면 427년입니다. 5세기가 되겠죠.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하는 세력을 넓혔습니다. 수도 함성 475년이죠. 신문왕은 7세기 인물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통일을 완성해서 물려받은 사람이죠. 전쟁에 나왔던 사람이 태종, 무열왕, 그리고 그걸 물려받은 통일을 완성한 문무왕, 통일이 완성된 국가를 맞은 신문왕이 바톤을 물려받은 거죠. 4세기, 6세기, 5세기, 7세기 순서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이거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암기 하나 가르쳐 드렸죠. 삼국시대에 가장 쉽게 출제되는 게 4세기, 5세기, 6세기를 물어본다고 항상. 제가 암기상 가르쳤죠. 4, 5, 6, 100고신이에요. 제가 암기할 때 계속 따라 한번 해보라고 얘기하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크게 소리를 내면 한 번으로 끝낼 거고 소리를 너무 적게 내면 한 10번까지 하겠습니다. 4, 5, 6, 100고신. 저녁을 안 먹어서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야. 자, 4, 5, 6, 100고신. 네, 됐어요. 그럼 여기 누구죠?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근초고입니다. 여기 누굴까요? 광개토대왕하고 장수왕의 부자지간입니다. 가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부자지간을 순서로 물어도 거꾸로 얘기하면 안 돼요. 광장입니다. 광개토대왕과 장수. 여기 누구죠? 신라의 진흥왕입니다. 기본적으로 요 마인드가 내 머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살만 살짝 붙이면 돼. 그래서 4, 5, 6, 100고신, 4, 5, 6, 100고신 정확하게 잡으시면 돼요. 최고 전성기입니다. 4, 5, 6, 100고신, 근초고, 광장, 진흥 잡으시면 돼요. 4, 5, 6, 100고신, 4, 5, 6, 100고신.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죠? 자, 문제 12번. 다음 보기 중 발해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진짜 발해는 확률적으로 나올 수 확률이 되게 높다. 확률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한 80%가 되지 않을까. 매년 나오는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올해도 나올 확률이 되게 높다. 발해에 대한 얘기.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기억번. 발해의 주민은 고구려인과 말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아요. 그죠? 네. 고구려인과 말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발해는 당과 신라 이해부를 막기에 처음에는 북으로 돌궐, 남으로는 일본과 가까운 관계를 맺었다. 발해 자국의 보호를 위해서. 디귿. 발해는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려 또는 고려 국왕이라는 명칭을 쓰기도 하였다. 어느 왕 때냐 물어본다면 문왕하고 무왕 시기예요. 그러니까 무왕이 먼저 무왕부터 하면 되겠다. 무왕, 문왕 시기에 일본에 국서를 보냈는데 그 나라 이름 국호를 갖다 발해를 하지 않고 고려라고 지칭했다는 글이 일본 문서에 다 남아 있어요. 그만큼 그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고구려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고구려에 줄여서 고려라고 얘기한 거야. 오케이? 뒤에 10세기에 나와야 918년에 만든 왕건이 만든 고려라는 나라를 미래서 알고 쓸 수는 없는 거니까. 고구려의 줄임말로 고려국이라 이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1번. 발해는 9세기 전반 선왕 시기 대부린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지역으로 진출하였다. 최대 영토죠. 선왕 시기에. 오경 15부 62주를 만들었다. 지방제도를 갖다가. 이렇게 애워도 돼. 오경 15부 62주 최대 영토를 확장한 인물이 선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도 잡아야 돼. 지방 행정조를 볼 때 경부주도 잡아야 돼. 두 가지 다 잡아야 돼. 5경 15주 62주 경부주. 지방제도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물어본다면 이렇게 발해에 대한 얘기, 선왕식에 대한 얘기. 됐죠? 선왕에 대한 얘기도 잘 나오니 꼭 잡으셔야 됩니다. 또 선왕의 연호도 잡아야 됩니다. 건흥, 건흥. 또 선왕은 대조영계가 아니에요. 대조영의 동생, 대야발계이기도 해요. 형님했던 대조영계들이 쭉 정권을 잡다가 이대중 가면 대야발계가 권력을 잡기 시작해요. 대조영의 동생입니다. 대야발계 후손들이 권력을 잡았다. 이건 새로운 게 아니야. 이건 다 기출이야. 발해는 하여튼 무조건 다 기출이야. 발해가 나오면은. 예. 만들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쓰다 보면 그냥 기출이 돼버려. 문제를 만들었는데 보니까 다 기출에서 나왔던 문제들이야. 선생님 문제를 만들어도 어쩔 수 없어. 전체가 다 기출에 떴던 문제들 보시면 됩니다. 다 맞습니다. 4개 다 맞습니다. 13번. 문제 13번. 다음은 고구려시기의 주요 사건을 정리하다. 연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강혜수 대왕이죠. 오색이라는 거 다 아시겠죠? 정확하게. 방금 얘기했죠? 최고의 전성기 고구려 강혜수 대왕. 이 하나만 가지고 기억 문제를 풀어냈잖아. 니은번 갈까요? 낙랑군을 점령했다 그랬습니다. 낙랑군을 점령했다. 313년이에요. 연도로 보면. 시대로 보면 4세기죠. 낙랑군을 점령했다므로. 낙랑군을 점령했다. 누구냐고 물어본다. 왕을 물어본다면? 이 사람 혹시 아세요? 을불신화의 주인공. 자기 큰아버지 폭정해서 자기 아버지가 죽고 이 사람은 몸을 피해서 밖으로 돌면 소금 장사를 하고 자기가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 훗날 왕이 됐죠. 미천왕입니다. 미천왕은 서안평을 점령하고 됐습니까? 한사고를 몰아냈다. 낙랑, 대방, 임둔, 진범을 다 몰아냈다. 미천왕이다. 미천왕 앞에 왕은 누구죠? 동천왕이죠. 동천왕이 먼저 서안평을 점령을 실시했지만 여기는 실패했다고. 미천왕은 어떻게 해요? 서안평을 점령을 한 다음에 한사곤을 몰아냈다, 축출했다 이렇게 한다고. 선생님 한사곤이 여러 가지 설이 있죠. 우리 현재 국내설과 국외설이 있죠. 자, 봐봐. 여기 봐봐. 여기가 서안평이야. 봐. 압록강변이야. 지금도 북한과 중국으로 한 통로 중에 교통의 요지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현재까지 국정교과서에는 한사곤이 여기 있어요. 낙랑, 대방, 임둔, 진범을 얘기하는 거야. 그 결과적으로 뭐야? 이 애들이,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땅에 와서 살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네? 고구려 왕이 이걸 몰아내기 위해서 서안평을 점령하고 얘들 갖다가 야 니네 다 가든가 나한테 마저 죽을래 다 같이 이렇게 그 낙랑을 점령했다는 얘기는 미천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체를 다 알아야 돼. 서안평 점령, 낙랑, 대방, 임둔, 진범을 다 몰아내다 축출했다. 결국은 이게 우리 땅이 됐다. 미천왕 시기에.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우리 고구려 영토가 여기라고. 국내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즉, 이렇게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한사곤을 점령했다는 얘기, 축출했다는 얘기는 결국 뭐죠? 우리 옛 고조선의 영토를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미천왕 시기 이후부터 한반도까지 고구려 영토를 확장되었다. 원래는 이 지역번, 요 지역에 한정됐던 것들이 영토가 확장되기 시작했다. 고구려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옛 고전 영토를 회복하는 정책 기회는 없습니다. 오케이? 이걸 이뤄냈다.
디귿번 진대법을 시행했다. 진대법을 시행했다. 이건 2세기 해당되는 겁니다. 정해적 구휼 정책이라고 부르죠.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을 줄이거든 불쌍한 사람을 구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2세기 상황입니다. 고국천왕에 대한 얘기. 디귿번 되고 니을 원달의 전사 그랬습니다. 원달의 전사. 원달이 고구려 땅을 찾겠다고 한강을 공격이 옵니다. 이게 690년이죠. 시기로 본다면 7세기가 되겠죠. 원달이 전사합니다. 어디서 전사합니까? 서울에서. 서울에 어디서 전사하나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가면 아차산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마지막 고구려의 보루예요. 아차산성이. 고구려의 한강에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얘기합니다. 보루라고 합니다. 보루란 군 주둔지라는 뜻이에요. 고구려식 용어들입니다. 군 주둔지 마지막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치열하게 싸울 시기에 섬진강 임진강 그다음에 한강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다 고구려가 빼앗았던 걸 지켰던 걸 빼앗겼기 때문에 다시 빼앗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백제와 싸우면서 전사하고 말았다. 순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14번. 다음은 가야연맹의 어린 어떤 나라의 시조의 설하이다. 밀주지 이 나라의 왕릉급 고분이 밀지된 고분의 이름이 뭡니까? 물어봤습니다. 봐봐요. 항상 우리 처음에 나올 수 있는 항상 얘기하는 게 가야사하고 발해사예요. 지금 비중은 발해사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통계학적으로 본다면. 근데 난이도를 조절하고 좀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게 가야사입니다. 왜냐면 가야사를 공부를 되게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야는 통상 우리가 6개 가야가 있다 해서 보통 우리가 6가야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케이? 6가야가 있는데 우리 처음에 나오는 것은 대부분 대가야와 금강가야 중심으로 주로 출제가 됐어요. 이게 9급 수준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게 6개 가야를 다 물어보게 되면 지금까지 7급 수준의 문제들이었어요. 근데 꼴통 출제자 혹시 7급 수준의 문제를 내지는 않겠지만 약간 걱정도 돼요. 오케이? 그렇다면 최소한도 금강가야 이치와 대가야 이치 정도는 잡아야 되겠죠. 오케이? 자, 지도를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경상북도 고령 지역입니다. 여기가 김해의 경상남도 지역이는 경상남도 김해 지역입니다. 여기가 곧 금강가야이고요. 여기가 대가야입니다. 총 6가야 중에서 꼭 알아야 할 2군데 요놈 2개를 잡아야 뜻이에요. 우리 9급 수준에 항상 나오는 게 이겁니다. 문제 풀어봅니다. 자, 이 나라의 왕릉급 고분에 밀집된 고분군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보죠? 시조는 이진화 시왕이고 이거 7구 9구 계속 나오는 사료입니다. 계속 나옵니다. 우리 책에도 그대로 꼭같이 나오는 사료입니다. 시조는 이진화 씨 왕이고 그로부터 조설지 왕까지 대략 16대 520년이다. 최치원이 지금 서기 정전엔 가야산신 정견모주가 천신 이비가적에 감흥되어 내줄주일과 내줄청에 2사람을 낳았다. 내줄주일은 곧 이 나라의 시조인 이진화 씨 왕의 별칭이고 이 내줄주일은 대가야의 시조입니다. 살짝 적어놓으세요. 내줄주일은 대가야의 시조입니다. 그 다음에 금강가에서는 내줄청해입니다.
서기정제에 나온 내용이니까. 네. 지어서 갑니다. 내질청에는 금강구의 수로왕의 별칭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는 김해잖아요. 김해는 대성동 고분이 되게 유명합니다. 원래 경상남도 김해죠. 부산 옆에 대성동 고분입니다. 그 다음에 밑줄 그은 게 내줄 주일이었죠. 네. 내줄 주일은 고령입니다. 고령 여기죠. 고령의 지산동 고분이라고 합니다. 자, 지산동 고분이 주목받는 이유,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고령의 지산동 고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높은 산에 이 꼭대기 부분에 이게 무덤이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무덤군이 되게 많다 해서 고분군이라고 부르는 거야. 되게 이렇게 있다고. 이게 뭐죠? 왕릉급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아주 상위 계층에 대한 귀족의 무덤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도 발굴 중에 엄청난 숫자가 있기 때문에 또 일제강점기의 상당 부분은 일본에 손을 대서 되게 많이 약탈을 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건 되게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어요. 지산동 고문은 산 위지 있다. 그냥 산이 들어가지. 산 꼭대기 있다고. 자, 봐봐. 대가를 멸망시킨 사람이 누구야? 신라왕? 진흥왕이지. 진흥왕이 끊임없이 대가야를 정벌하게 이렇게 온다고. 진흥왕이 6세기에. 그럼 대가야 왕들의 입장에서는 평지에 궁궐을 만들고 여기에 살게 되면 어떻게 바로 잡혀서 끝나는 거야. 싸움이 되게 싱거워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 자기 부족을 지키고 왕실을 지키는 산 위로 쭉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에 왕실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여기 왕실 사람들, 귀족들이 살다 보면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되면 내려와서 무덤을 만든 게 아니라고. 삶의 현장에 그 주변에다 바로 무덤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우리 시골 같은 데 가봐. 옛날 시골 같은 데 가봐. 지금 장례라고 하면서 이제 공동묘지가 있어 대부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화장을 통해서 모시는 방식을 택하긴 하지만 시골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 산 언저리 밑부분에 우리 삶과 무덤이 그리 멀지 않아. 아주 지근들이 가까운 곳에 거의 동등한 높이의 무덤이 만들어져요. 왜? 내가 항상 농경사이기 때문에 잠을 자고 일을 하러 나와서 자기 농사 짓는 그 주변에 자신의 조상들의 묘들이 다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부모님 묘, 할아버지 묘, 조상의 묘를 항상 볼 수 있는 것들이야. 지근거려요. 그래서 무덤은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무덤을 쓴다고 부르거든요. 비산비야. 아닐 비자야. 산도 아니고 들판도 아닌 것에다가 산도 아니고 들판도 아닌 거야. 그럼 산 이런 정도. 내가 살고 있는 집 이 정도 집에 살고 있다고. 내 주변에 이렇게. 근데 지금 무덤이 다 여기 올라가 있잖아. 이게 제가인들이 신라의 공격을 디펜스하기 위해서 전부 산 위로 올라가다 보니 무덤 부분이 다 여기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잊어본다. 산 꼭대기 무덤이 있는 거 대가야다. 오케이. 6세기 진흥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도 봐야 되겠다. 1번 합천의 옥전 고분군. 여기는 다라국이라고 불러요. 1번 지문은 다라국의 유적지입니다. 다라국의 유적지입니다. 통상 우리가 육가야 보통 얘기하는데 육가야 말고 되게 더 많은 가야들이 있어요. 소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야 내 6가야 중에서 이게 연맹체 국가다 보니까 그 연맹체 하나가 나타나는 거야. 되게 많은 연맹 국가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김해대성동 고분은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금강가에 대한 얘기. 뒤번 하만 도항리 고분군. 예, 이건 아라가야입니다. 아라가야입니다. 아라가야는 대표적인 게 도항리 고분군. 이건 이제 왕릉급이라보다는 지배층의 무덤이라고 하는데요. 예. 아라 지역은 오늘날의
경상남도 함안 지역을 갖다가 아라가야라 불러요. 육가야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입니다. 이게 아라가야입니다. 이게 네. 3번 지문 아라가야. 이거 7급에 한번 기출이 떴죠. 아라가야에 대한 부분은요. 그래서 9급 수준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네. 답은 4번. 자, 문제 15분까지 한번 풀고 좀 쉬셔갑니다. 문제 15분 봅니다. 다음은 어떤 주제와 직접 관련된 유적들을 정리한 것이다. 해당 주제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세요. 첫 번째, 청원 남성골 유적지. 청원의 남성골 유적지. (5세기) 후반 건데요. 예. 목책으로 성을 쌓았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나무를 잘라가지고 땅에다 박아서 예. 일종의 방어 시설을 만들었다. 두 번째, 연천의 호로고루 전투. 임진강변에 예, 호로고루 전투를 만들어서 여기에 고구려군이 주둔했던 것이다. 호로고루 전투. 서울 강진구 아차산 보루. 이거 아까 설명드렸죠? 강진구 아차산에 고구려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대전 월평상성. 예, 대전 월평상성은 고구려에서 사용됐던 토기들이 막 발견되고 있어요. 고구려 토기가 여기도 발견되고 있어요. 이 공통점은 다 뭐죠? 고구려 전성기 시절에 남하정책을 펼쳐서 장수왕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흔적을 남겼다는 거예요. 봐봐. 고구려 유적이 남한에 있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장수왕 시기에 우리 남쪽에 이러한 유적들이 현재 남아있다는 거예요. 즉, 장수왕의 남하정책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주제로 적당한 거 골라볼게요. 답 나왔죠? 뭐야, 그러면? 4번. 고구려 남진과 한강 지배 현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 9급 수준의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문제를 지금 계속 풀고 있는 거야. 이 정도면 어떻게 여러분도 풀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연습이 돼야 된대. 이런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이 돼야 한다. 연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게 어렵게 느낀다. 왜? 사료도 나올 거고 이렇게 단순한 문제도 나올 거란 얘기야. 그래서 사료만 연습하게 되면 사료 문제는 되게 잘 풀 수 있어. 단순한 문제를 풀다 보면 사료 문제가 나오면 또 되게 어려워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풀고 다양한 문제를 접해봐야만 여러분 실력을 기를 수 있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나에게는 다 풀어버릴 거야. 이런 마음가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어갑니다. 쉬겠습니다.